안녕하십니까? 뭔가 여자분들의 사연만 가득한 곳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니 부끄럽네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도저히 감도 잡히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생긴 게 멀끔하거나 잘생긴 게 아니라 그런지 연애도 사실 몇 번 못 해봤고 만났던 여자도 다 짧게 스쳐간 인연입니다. 용기 내서 고백을 해봐야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남자랑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늘 항상 차이기만 반복하니까 어느 날부턴가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더군요. 당연히 외로움에 시달려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주위에서 소개팅도 몇 번 시켜주었고,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좀 찌질했거든요. 일친 친구들한테 빵 셔틀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해서 상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프터 신청도 잘 못하고 여러모로 연애하기에 좋은 스타일은 아니죠. 생긴 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헌팅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길 지나가면 제가 네 남자친구다 이러면서 저 무시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누가 봐도 매력이 없는 남자이다 보니까 제 팔자의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중매업체도 등록해보고 했는데 이거 순 장사 속들만 내비치고 좋은 여자 소개도 안 시켜주더군요. 괜히 수백만 원 돈만 버린 거지 뭡니까. 거기다가 연결이 어찌어찌 되어봐야 죄다 돌싱해 애가 하나둘은 기본인 여자들만 나오더군요. 저는 초혼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업체에 따지니까 제 수준에 맞는 여자가 그 정도래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성형하는 추세고 다들 하나같이 잘 꾸미고 다니는데 제 행색이 그렇지 않다고요. 꾸미는 것도 해본 사람들이나 잘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은 꾸밀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돈도 많이 썼지만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죠. 동네가 좁고 한평생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옆집이건 뒷집이건 앞집이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결혼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네 여자애들은 죄다 결혼했거나 서울로 떠나버렸으니까요. 명절에 매번 듣던 잔소리도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더군요. 친척들까지도 제가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게 참 은근 비참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불씨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주위에서 저를 포기해버리고 낙인 찍어버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오죽하면 술집에 가서 돈도 엄청나게 써봤습니다. 불쌍한 아가씨 하나 구해주겠다는 심산으로다가 제 옆에 딱 붙어있을 그런 여자 하나 없겠냐고 술집도 동네는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제 옆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참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요. 그저 이 한 몸 따뜻하게 안아줄 여자 하나 찾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일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친구들은 벌써 애가 셋인 애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부러워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하루를 버텨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물 공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냈죠. 돈은 수중에 많았지만 이 돈을 쓸 일이 없으니 뭐 일을 하는데 재미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만 생기면 퍼다 나를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던 도중 동네에 소문 하나가 퍼다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진 최강식이가 동네로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강식이는 정말 힘도 세고 키도 컸던지라 동네에서 최강 포식자라고 불리우던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 놈이랑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힘없는 초식 동물이나 다름없었죠. 강식이 그놈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서 근 17년을 동네에 내려오지 않았던 놈입니다. 여기가 경기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외곽이라 거의 시골이나 다름없거든요. 한번 서울에 간 아이들은 절대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란 말이죠.
동네가 좁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만큼 강식이가 서울에서 망하고 이 동네로 쫓겨오듯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얼마나 망했으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까지 들리더군요. 아무리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놈이 됐다고 하지만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뜯긴 돈도 많고 얻어맞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동네에 돌아다니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공장에서 집, 집에서 공장, 그렇게만 움직이고 다니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철물점에 외근을 나갔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놈의 원수가 될 쪽도 아니긴 했지만요. 철물점에서 볼일을 보고 옆에 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사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마주치고 만 거죠.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린 건지 저를 보고 반갑게 야, 김진수 아니냐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놈이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쉬는 시간에 체육 시간에 틈틈이 야, 김진수 하고 부르면 저는 쪼르르 달려가 강식이의 심부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힘센 친구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면 선생님들이 그냥 너도 힘을 키워라 하고 말았으니까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때의 기억이 몰려오면서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언제까지 거북이처럼 등딱지에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강식이에게 인사를 했죠. 근데 저한테 돈이나 좀 빌려달라고 할 줄 알았던 놈이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술이라도 한번 먹자면서 예전 일 이야기도 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강식이 이놈이 서울놈들한테 된통 당했다고 하더니 철이라도 든 건지 저한테 악수를 요청하는데 저도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한 걸음 나아갈 기회가 온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술을 먹자고 하니 좀 뜨뜻미지근했지만 적어도 술값 내는 건 삥 뜯기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휴대폰을 쓱 내밀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죠. 번호도 교환했겠다. 언제 연락 오려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잔하고 싶은데 시간 되냐? 하고 물어보길래 또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강식이 같으면 나와 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다니 약간 으쓱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소심했으면 고작 저런 약속 잡는 연락에도 의미를 두겠습니까? 아무튼 거절할 명분도 없고 저도 한잔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나기로 했죠. 동네 술집에서 이미 한잔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앞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다 망해서 왔다는데 서울살이 이야기를 하기도 좀 머쓱해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야, 그땐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은근히 울컥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땐 내가 철이 없었다. 그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알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하도 애들 괴롭히고 다녀서 벌받나 보다. 서울에서 완전히 망했거든. 소식은 들었지?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저는 뭐 강식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싶어서 끄덕끄덕 거리면서 장단만 맞춰주었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났을까 강식이가 대뜸 자기 아는 동생이 이 근처에 와 있다고 연락을 주었는데 불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았던 상태라서 누군데? 하고 물어보니 서울에서 사업할 때 자기 밑에서 일했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알겠다, 오라고 해라 했는데 한 30분 지나서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인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예쁘고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평소에 워낙 여자한테 면역력이 없었던 저 여기에 바싹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식이가 킬킬거리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완전 쑥맥 찌질이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면서 편하게 해라 하는데 편해지나요? 그 여자애가 끽해봐야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저를 보더니 바로 오빠야 오빠야 하면서 말을 편하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 너무 귀엽다 하는데 강식이가 굳어있는 저를 보면서 뭐해 너 귀엽다잖아. 번호라도 주고 받아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자들이나 주위에서 소개팅 시켜주었던 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어리고 이쁜 여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오빠 진짜 나 번호 알려주면 안 돼? 하고 훅 들어오더라고요. 알려달라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물론 너무 예뻐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보겠나 싶고요. 그래서 바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원래는 서울에 사는데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자주 온다고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사달라고 하더군요. 남는 게 돈인데 제가 못 사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처음에 강식이 옆에 앉아 있다가 제 옆으로 와서 쫑알쫑알 말을 거는데 너무 예뻐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사교성도 좋고 대화도 잘 이어나가고 저 같은 쑥맥에게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술자리를 파하고 집에 가는 길이 아쉬워 죽겠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이름이 이영미라고 소개한 그 여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영미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다면서 해장국 사줄 마음 없냐는 겁니다. 숙취 없어? 해장하러 갈래 오빠? 하고 연락이 오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이게 바로 핑크빛 연예인가 김칫국을 마시기도 하고요.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오빠 오빠 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만나자고 했죠. 해장국도 먹고 커피까지 마신 다음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서울인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려니 벌써 지친다고 하길래 저는 큰맘 먹고 택시 타고 가라고 15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택시비 그 정도면 충분하지 하니까 많이도 준다고 제 어깨를 찰싹 때리는데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호구라고 욕해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마음에 들었던 여자니까요. 택시가 와서 태워 보내는데 창문을 쓱 열더니 저한테 오빠, 나 오빠 만나러 또 와도 돼?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언제든지 보러 오라고 나 할 일도 없고 여자도 없고 취미도 없다고 막 줄줄이 늘어났죠. 누가 봐도 관심이 있다고 대놓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영미가 알겠다고 또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진짜 주말마다 저희 동네에 와서 저를 불러내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강식이와 영미, 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동네 술집이란 술집은 다 돌아다닌 것 같네요. 셋이 만나도 제 옆에 찰싹 붙어앉는 영미를 보면서 저와 마음이 같은 건 아닐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영미가 저한테 어느 날 셋이 말고 둘이 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둘이 만날까? 하고 연락을 했는데 은근히 강식이한테 미안하고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강식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미가 둘이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둘이 만나도 되겠냐고요. 그러니 강식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 허락을 막고 앉아있냐고. 남자답게 데이트 신청하라고요. 강식이까지 저를 응원해주는 분위기라 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영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영미는 좋다고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미를 데리러 가기도 하고 서울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영미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밤늦은 시간에 내려다주고 집으로 올라가는 영미의 손을 탁 붙잡았는데
영미가 곤란해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자야 한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면서요. 아쉽지만 밤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자를 제가 어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리장성이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영미를 그렇게 집으로 보내주었죠. 그렇게 한 3개월을 만나니 영미가 저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더군요. 나 오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집이 서로 너무 멀어서 힘들다. 나 그냥 오빠네 동네에 원룸 월세라도 하나 얻을까? 하는 겁니다. 저야 완전 땡큐 아니겠습니까? 호시탐탐 외박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자취를 시작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신축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동네 원룸들이 죄다 낡기도 했고 보안도 별로 좋지 않아서 신축에다가 평수도 좀 있는 오피스텔이라 비싸긴 했지만 얻어주었습니다. 방이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영미가 지내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피스텔을 얻어두었다고 하자 영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랑 걸어서 15분 거리기도 했고 예상치 못하게 집까지 얻어주니 오빠 정말 통 크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즉에 물어보고 하나 해주는 건데 하는 생각도 했죠. 다음 수순이야 당연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간보는 사이 말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강식이도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한테 한턱 쏘라고 하길래 진짜 비싼 밥도 한 끼 대접했습니다. 저한테 은근히 결혼하게 되면 명품 정장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는 거 알지? 하고 이야기하길래 당연한 거 아니냐고 걱정 말라고 했죠. 결혼이라니 드디어 30대 후반에 10살이나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건가? 제 행복 회로가 엄청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귀는 사이가 되고 한 6개월쯤 흘렀을까요? 아무리 오피스텔에서 자주 본다고 해도 영미가 본가인 서울에 일주일에 3-4번은 가야 하니까 떨어져야 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매일 봐도 보고 싶은 우리 영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결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연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부터 나왔던 거라 영미가 당황해하고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영미가 울더라고요. 언제 이 말을 해줄지 기다리고만 있었다면서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영미가 울자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여자가 생겼구나.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죠. 저는 프로포즈도 받아들였겠다.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미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말을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화내지 않을 테니 지금이라도 말해달라 했더니 사실 자기가 부모님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서울집에 가야 한다고 했던 거 아니냐, 서울집은 뭐냐고 천천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영미가 결혼 못하겠다고 할까봐 화도 내지 않고 침착하게 달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영미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요.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너무너무 아파오면서도 의문이 들더군요. 그럼 오피스텔에서 쭉 지내지 뭐하러 이모 집에 눈칫밥 먹으러 갔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미가 급격하게 풀이 팍 죽으면서 이모네 집이 워낙 엄격해서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차피 결혼식 한다고 해봐야 혼주석에 앉아줄 것도 아니라면서 인사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이상한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많이 구박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모네를 빨리 탈출하고 싶구나. 어떻게든 인연을 끊고 싶구나 하는 생각만 한 거죠. 아무튼 영미에 대한 사정을 다 알게 된 이후에 저희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어서 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미에게 너스레를 떨기 위해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 없으니 얼마나 좋냐고 묻기까지 했죠. 영미는 자기 긴장 하나도 안 했다면서 하루빨리 인사드리고 같이 살집이나 보러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둘이 살기 너무 좁아서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께서 전날까지도 진짜 엄청 기대를 하셨거든요. 제가 여자를, 그것도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드리겠다 하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사실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평생 혼자 늙어 죽을까 걱정했는데 마흔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기대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우리 영미를 보면 껌뻑 죽으시겠다 했는데 영미가 인사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표정이 약간 오묘했어요. 분명 아침까지도 귀한 손님 잘 모시고 와라 하면서 엄청 기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영미를 보시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그냥 쩝 하고 마시는 겁니다. 그날 밥 먹는 내내 아버지는 뚱하게 별 말씀도 없으시고 영미 혼자서 아버님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런 아버지께 실망을 했습니다. 무려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있으니 우리 영미는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아버지 아들인 저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영미가 속으로 한 대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상심하고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는 영미를 오피스텔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조금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한테 그런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너무 서운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께서 저를 흘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만났냐? 술집에서 만난 여자냐? 하고 물어보는데 심장이 턱 멎은 듯 했어요. 어떻게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 아니라고 했죠. 물론 첫 소개는 술집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아버지가 말한 의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식이 소개로 만난 여자고 번듯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하던 사람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식이가 누군지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어휴 속도 없는 새끼라면서 강식이가 소개해준 여자가 멀쩡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며 사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너는 참 보는 눈이 쥐똥만큼도 없다. 착하긴 뭐가 착한 애야? 딱 보니까 술집에서 굴러먹던 여자 같던데. 처음 보자마자 살가운 척하면서 아버님, 오빠 하는데 수상하더라. 저런 애랑 진짜로 결혼하겠다고? 저는 아버지가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시니까 당황스럽기까지 했고요. 저한테 아주 난리다 난리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의 영미가 아니면 두 번 다신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불쌍한 영미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그냥 원래의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거 후회하게 해드리겠다고 우리 영미가 얼마나 착하고 참한 아이인지 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제가 또 고집이 똥고집이라 아버지께서도 더는 별말 안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내심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미 아니면 여자를 더는 못 만날 것 같다는 걸요. 이왕 결혼하겠다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린 거 저도 오피스텔로 들어가 같이 부대끼며 살아볼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신 이유로 약간 껄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미가 또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방구도 트고 싶지 않고 화장실 가는 소리도 들려주고 싶지 않다고요. 벌써부터 신비로움이 떨어지면 일찍 정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죽어도 싫다고 하길래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끝까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영미와 저는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틈틈이 연락 오는 강식에게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다 말해주고요. 식장도 잡고 옆 동네에 유명하다는 스튜디오에서 결혼식 사진까지 다 찍었고요. 메이크업 준비까지 완벽하게 했죠. 그런데 오피스텔 단기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 오고 말았습니다. 계약 자체를 1년으로 단기로 잡기도 했고 제가 영미와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계약을 연장할 거냐고 묻는데 결혼식이 코앞이고 집을 어차피 구하려고 마음먹었으니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께서 은근 반대를 하고 나서시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서 전세를 얻게 되었죠. 이 근방에 워낙 매매가가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허덕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세 가격 정도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영미에게도 계약한 집을 보여주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평생 소원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었대요. 우리 영미 꿈이 참 소박하기도 하지. 고작 아파트에서 사는 게 꿈이라뇨. 우리 신혼집을 한바탕 자랑하고 난 다음 영미의 짐을 그쪽으로 옮기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다고 난리난 와중에 저한테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냐고 슬쩍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세라서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않냐고 단문하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약간 서운해하는 눈치라 제가 웃으면서 2년 뒤에 매매할 때는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미의 얼굴을 보고 전세 계약을 하러 돌아다닌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제 부부가 되고 2년을 더 살다 보면 매매 계약할 때 공동명의 못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좋아져서 아예 우리 영미 이름으로 집을 사주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영미는 저한테 2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질 거고 그럼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기 집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리더군요. 저한테 찝찝거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영미와 저는 오피스텔에서 작은 짐부터 하나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곱디고 온 우리 신부 손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영미와 함께 짐을 날랐고 큰 짐만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큰 짐은 제가 천천히 옮겨주겠다고 했더니 영미가 자기가 옮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용달차 하나 불러서 옮기면 된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죠. 제가 아버지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물 공장에서 주물틀을 만들면 그걸 전국 각지로 보내는데 그때 저희가 용달차를 이용합니다. 저희 집 물건을 배송해다 주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그 형님이 최근에 마누라가 무슨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빚이 조금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워낙 자기 사람을 아끼시고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서 급한 빚을 대충 갚아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갚아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서 요즘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비 마누라 짐 옮기는 거 용달차로 도와주시면 일당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아버지 덕에 일이 많이 늘어서 너무 바쁘다고 혹시 빈 시간이 내일 밤밖에 없는데 괜찮겠냐고 했어요. 때마침 다음날 저녁에 우리 영미가 이모 집으로 가는 날이라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미가 요즘은 횟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모 집에 2, 3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었거든요. 영미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눈칫밥 먹는 이모 집에 혼자 가서 뭘 하고 있을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도 말리는 걸 보면 정말 보통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말이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영미가 없는 동안 집을 말끔히 비워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밤에 형님이랑 같이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분명 꺼져 있어야 할 영미 집 층수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지, 불을 켜놓고 이모 집에 갔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분명 영미가 없는 것도 알고 제가 해준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발걸음 소리내는 게 싫어서 조용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누가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분리형 원룸이라 거실과 벽이 살짝 막혀있는 구조였는데 거실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평형이 아무리 커봐야 원룸이니 소리도 다 들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형님에게 쉿 하고 손짓을 하니 형님도 침만 꿀꺽 삼키시더라고요.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영미와 강식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둘이 왜 오피스텔에 이 야심한 밤 시간에 같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서울에서 사장님과 직원은 사이라고 해도 영미는 분명 이모네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둘이 만나야 할 사정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형님도 저의 혼란스러움을 눈치챘는지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둘의 대화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뒤통수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들이 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앞이 핑 돌아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까스로 힘을 주어 서 있었습니다. 야, 전세를 네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전세금을 들고 튀면 되는 일인데 무슨 매매까지 간다고 귀찮게 그래? 2년만 기다리면 공동명의로 매매를 해준다는데 당연히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야, 이 멍청한 거사. 공동명의면 팔 때 둘 다 동의해야 팔 수 있는 거 몰라? 너 혼자서 꿀꺽이 안 된다고. 지금 전세 얻은 그 집도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이야. 알아? 평수가 크긴 크더라. 얼마짜리 집인데? 4억짜리 집이라고. 4억. 그러니까 전세금을 빼서 들고 튀면 된다니까? 4억이면 우리 빚 다 갚지. 아니 오빠는 그걸 왜 지금 말해? 혼인신고하자는 소리는 안 하지? 그거 하자고 하면 큰일인데. 아직 등본 같은 것도 안 떼본 거 확실하지? 그거 떼봤으면 나한테 공동명의 이야기나 했겠어? 결혼식 끝나고 혼인신고 바로 하자고 하면 그때가 문제지. 어떡하지? 이미 오빠랑 혼인신고 되어 있잖아. 우리가 일단 이혼을 할까? 우리 이혼하면 위장 이혼으로 바로 걸려 들어간다고 변호사가 말한 거 못 들었어? 안 그래도 지금 빚 독촉 엄청 오고 있는데. 아씨, 대가리 아파 진짜. 이걸 어떻게 미루지? 호적이 뭐 잘못됐다고 못하나? 아, 그니까 이 멍청한 년아. 전세금 빼서 바로 톡 꼈으면 이런 복잡한 일도 없고 빚 갚고 좋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정말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에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죠. 그러니까 영미와 강식이는 이미 부부였고 제가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아예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었어요. 애초에 강식이가 저한테 영미를 소개시켜준 이유도 돈을 뜯어가려고 한 것이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강식이한테 좋은 인연 시켜주어서 고맙다고, 강식이가 저한테 예전 일을 사과했던 것도 모조리 다 거짓말이었겠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탁 잡더니 쉿 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우리 형님이 녹음을 뜨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형님이 녹음 화면을 딱 닫더니 일단 나가자는 눈짓을 하셔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형님 차에 타서 숨을 쉬는데 과호흡이 오는 것 같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형님이 제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더니 저 연놈들한테 복수를 하자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결혼식은 코앞이고 저는 멍청하게 당하게 생겼는데 무슨 복수를 더합니까 하니까 좋은 생각 있다고 하시더군요. 형님은 저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해 주시고는 청첩장을 언제 돌리기로 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첩장이 나왔고 내일부터 돌리려고 했다고 하니 개개인으로 돌리지 말고 한 대 모아서 청첩장을 돌리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한 와중에 청첩장을 왜 돌리냐고 하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청첩장 준다고 죄다 불러 모은 뒤에 녹음 파일을 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자는 겁니다. 천하의 강식이가 이런 식으로 동창들 등쳐먹고 다닌다고 뿌리고 다니자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약혼식처럼 간략하게 청첩장 돌리는 자리를 마련했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영미에게도 강식이에게도 약혼식 같은 자리로 영미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라고 했고요. 강식이에게는 네가 말했던 명품 정장 줄 테니 꼭 와달라고 했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잔치가 열렸다고 좋아서 오시고 아들이 망했다는 소문에 한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던 강식이네 부모님까지 모조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강식이에게 네가 우리 동네 노총과 결혼 주선했다며 아주 장하다 하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영미는 저한테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예물 반지는 언제 주냐며 자기가 원하는 1캐럿 다이아 반지로 준비한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거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 득시글하게 모여들었고 다들 축하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려는 자리가 아니라 뱀 같은 두 연놈들의 추악한 실태를 까발리는 자리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을회관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곳곳에 녹음 파일 음성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미리 이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마을 전체를 울리는 방송 허락을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동네방네에 영미와 강식이의 그날의 대화가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이게 누구 목소리야? 무슨 내용이야? 저게 다 뭐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모든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최강식과 저의 결혼하려던 이영미가 사실은 부부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진 돈이 탐이 나서 둘이 짜고 이 일을 벌인 겁니다. 제가 얻은 아파트 전세금을 들고 튀려고요.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 그 연놈들 어디에 있냐, 막 소란이 시작되고 영미는 저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강식이도 지 부모 옆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마을 사람 중 누가 강식이 부모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강식이네가 동네에서 슈퍼를 좀 크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강식 슈퍼에 가면 안 되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등쳐먹을 수 있냐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동네 토박이가 하는 슈퍼라서 물건이 썩어 빠져도 우리로 팔아줬는데 더는 가지 말고 대형마트 가자면서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 강식이 부모님도 사색이 돼서 강식이 등을 퍽퍽 치며 이게 다 진짜냐고 싸우고 계시고 최강식, 이영미, 너네 둘 다 내가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야. 알겠어? 그제서야 영미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봐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온 자리에 경찰 하나 없었을까요? 저희 아버지와 제일 중마고이신 분이 바로 경찰이셨거든요. 제가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니 경찰서로 가자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돌을 던지려는 와중에 강식이와 영미를 데리고 경찰차에 태우셨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하는데 글쎄 이 두 연놈이 서울에서 빚진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기 전과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도 있었고요. 소송에 걸려서 경찰서 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와중에 이 시골 마을로 잠수를 탄 것이었고 결국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와중 바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혼인빙자 사기를 바로 걸어버렸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영미의 서울 이모 집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거기가 알고 보니 이 두현놈들이 몰래 얻었던 아지트였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근근히 사기치고 다니면서 숨어 지내던 아지트요. 이 동네에서 둘이 같이 있다가 저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안 되는데 서울 그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못 오게 한 거고 인사도 못 가게 한 거였죠. 이모는커녕 가족이라고는 남편인 최강식밖에 없는 여자였던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소송 진행했고 꼬박 10개월이 흐른 뒤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사소송도 걸어버렸죠.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까지 완벽하게 해버렸습니다. 최강식이는 죄질 나쁘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잠수를 타고 숨어버린 괘씸죄까지 더해져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감방에서 죄수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지 더러운 꼴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미는 유치장 신세까지는 피했지만 빚을 다 떠안았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울고불고 찾아와서 뻔뻔하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영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어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날이 추워지니 옆구리도 쌀쌀하지만 저는 평생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국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아버지도 저를 다시 토닥여 주셨고요.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오히려 더 당당해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주물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아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싶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